미국이 이란에 대한 파상 공격을 재개하려는 듯 중동 지역에 미군 병력을 대폭 증강 배치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 전략 폭격기들을 본격 출격시키고 있어 지하 핵시설에 벙커버스터 투하를 예고하고 있고 해군과 육군 특수부대를 출동시키고 있어 호르무즈 해협이나 하르그섬 장악을 위한 지상군 투입까지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란과의 전쟁 끝내기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에 대한 파상 공격은 물론 전면전 재개까지 선택권을 제시하기 위해 중동 지역 미군 병력이 대폭 증강 배치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항공모함 2개 전단과 구축함 11척을 포함한 전함 17척을 유지해왔을 뿐만 아니라 다시 전면전에 버금가는 미군 병력 증강 배치에 나섰습니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랜서 전략 폭격기들이 4월 1일 처음으로 출격하기 시작했습니다. B-1 전략 폭격기의 출동은 미국이 이란의 산악지대에 있는 핵시설에 2,000파운드짜리 벙커버스터를 다시 투하할 조짐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F-35 스텔스 전투기, F-16 전투기들도 영국과 독일에서 중동 지역으로 증파되고 있습니다. EA-37 전자전기, 공중급유기들도 긴급 이동하고 있습니다. 미 해병 신속원전군 한개부대 2,500명과 육군 제82 공수사단도 출동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특수부대 중에 특수부대라는 미 해군 네이비실과 특수작전 시의 선봉에서는 육군 레인저 부대도 중동 지역에 다시 배치돼 지상작전을 벌일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이비실과 육군 레인저 부대가 출동 준비에 돌입한 것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연안이나 이란의 석유 수출 기지인 하르그섬 등을 장악하는 지상작전도 불사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휴전이 깨지고 호르무즈 해협뿐만 아니라 홍해의 바브엘만데브 해협까지 친이란 후티 반군에 의해 막히자 인내심이 소진되고 있어 전면전에 버금가는 대규모 공격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수도 테헤란까지 공격 범위를 넓히고 핵시설, 군시설뿐만 아니라 교량과 발전소 등 민간 기반 시설까지 초토화할 것으로 경고해왔습니다. 예멘에 있는 친이란 후티 반군의 홍해 해협 봉쇄와 사우디 유조선 공격에 대해 사우디아라비아가 보복 공격을 단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란이 중동 지역의 미군 기지들을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하자 바레인과 쿠웨이트가 처음으로 전투기들을 출격시켜 이란 공습에 나서 중동 지역 전반으로 확전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들이 홍해 석유 수출기를 봉쇄하며 사우디 유조선을 공격하고 나서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해 5월 이래 처음으로 $100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미국 휘발유 값은 $4 9센트로 하루 3센트씩 오르고 있는데 국제유가가 $10 인상되면 25센트 오를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동 지역 두 곳의 주요 석유 수출길이 막히고 있어 국제유가의 급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하고 있는 데 이어 친이란 예멘의 후티 반군들이 홍해에 있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가로막고 나선 겁니다. 후티 반군들은 바브엘만데브 해협 봉쇄를 발표한 다음 날 사우디 유조선 2척을 공격했습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부터 후티의 상선 공격 시 미국은 전적으로 이란에 책임을 지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B-1 폭격기들을 다시 출격시켜 이란의 군사시설, 핵시설, 민간 기반시설을 초토화시킬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은 미군 기지 공격 범위를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오만, 쿠웨이트, 바레인에서 이라크와 요르단으로 확대해놓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다시 전면전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데다가 호르무즈에 이어 홍해 바브엘만데브 해협까지 막히기 시작하자 국제유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의 사우디 유조선 2척 공격 소식에 영국 브렌트유는 23일 한꺼번에 7% 이상 폭등해 단숨에 $100를 넘어서 $101로 치솟고 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중진루도 6.5% 이상 급등해 $93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값은 23일 전국 평균으로 갤런당 $4 9센트를 기록했습니다. 하루에 3센트씩 오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달러 오르면 미국 휘발유 값도 갤런당 25센트나 오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7월 들어 다시 유가 급등으로 돌아서 미국 물가도 크게 흔들릴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는 6월에 3.5%까지 급속 진정됐으나 유가 불안으로 7월에는 다시 4%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은 올 하반기 고유가, 고금리, 제자리 성장에 시달리게 돼 11월 중간선거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주시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60개국에 최대 12.5%의 강제 노동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 전쟁을 다시 본격화했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한 가운데 추가 관세가 더해지면서 미국의 물가 부담이 더 커질 거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다음 주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결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걸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 주체를 대상으로 최대 12.5%의 이른바 강제 노동 관세를 확정했습니다. 명분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연방 대법원이 위법 판단을 내린 상호 관세를 사실상 다른 법을 이용해 되살린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앞서 미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후 행정부는 한시적인 10% 글로벌 관세를 적용했고 그 시한이 끝나기 불과 7시간 전 이번에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새로운 관세를 도입했습니다. 법적 근거만 바꿨을 뿐 관세 정책은 그대로 이어간 셈입니다. 한국은 기존 최애국 관세와 이번 관세를 합쳐 최소 12.5%를 적용받게 됩니다. 여기에 캐나다에는 별도로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는 다양한 법률을 활용해 관세 확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관세가 결국 미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중동 긴장으로 국제유가는 안심할 수 없고 일부 연구기관들은 유가 상승이 장기화될 경우 미국 가구의 연간 에너지 비용이 평균 1,200달러가량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입품 가격까지 오르면 기업들은 늘어난 비용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에서는 다음 주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결정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과 관세가 동시에 물가를 자극할 경우 연준이 금리 인하에 신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큰 변수는 추가 관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강제노동 관세에 이어 과잉 생산을 이유로 한 관세도 준비하고 있으며 수입 의약품 등에 대한 새로운 관세 부과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과 관세 확대가 동시에 이어질 경우 하반기에도 미국의 물가가 기대만큼 빠르게 안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금융위기 이후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와 국채 발행 증가, 인공지능 투자 확대에 따른 기업들의 자금 조달 경쟁이 장기 금리를 끌어올리는 구조적인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경우 대출 금리와 투자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30년 만기 국채 금리가 금융위기 이후 가장 오랫동안 5%를 웃돌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30년물 국채 금리가 5%를 넘은 날은 모두 27거래일입니다. 최근에는 12거래일 연속 5% 이상을 기록하며 2007년 이후 가장 긴 고금리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국채 금리가 다시 오름세를 보였지만 시장이 더 주목하는 것은 장기 금리가 높은 수준을 이어가는 구조적 배경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 확대입니다. 정부 지출이 늘면서 국채 발행도 크게 증가했고 시장에 공급되는 채권이 많아질수록 투자자를 확보하기 위해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 국채 시장 규모는 지난 2007년 약 4조 5천억 달러에서 현재 31조 달러 수준으로 급증했고 국가 부채도 국내 총생산, GDP를 웃도는 수준까지 늘었습니다. 인공지능 투자 확대도 또 다른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구글, 메타 등 대형 기술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해 대규모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정부와 기업이 투자자 자금을 놓고 경쟁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장기 국채의 주요 매수 주체였던 보험사와 연기금도
회사채와 인프라 투자 등 다양한 투자처로 눈을 돌리면서 장기채 수요는 예전보다 줄었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2년에서 10년 만기의 중단기 국채금리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 금리는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전망에 영향을 크게 받지만 장기 금리에는 재정 적자와 국채 공급, 미래 물가와 성장 전망 등 구조적인 요인이 더 많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장기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미국의 모기지 금리와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도 쉽게 낮아지기 어렵습니다. 특히 미래 성장 기대가 큰 기술주는 금리 상승에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전문가들은 예금과 채권 투자자들에게는 이전보다 높은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연방준비제도가 앞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장기금리는 과거처럼 빠르게 내려가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에서 학자 융자금을 270일, 즉 9개월 이상 연체해 디폴트, 상환 불능에 빠진 졸업생들이 952만 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내 지난해 6월에 533만 명에서 1년도 채 안 돼 420만 명이나 급증한 겁니다. 미국 대졸자 중에 무려 950만 명이 학자 융자금을 갚지 못해 상환 불능에 빠져 신용 추락 등 심각한 재정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연방교육부에 따르면 대학 졸업 후 갚기 시작하는 학자 융자금의 상환을 장기적으로 못하고 있는 디폴트 상환 불능자들이 올 3월 현재 952만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학자 융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대학생, 대학원생 4,500만 명 중에 5명 중에 1명꼴인 20%가 졸업 후 상환하지 못하고 270일 이상 연체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6월에는 533만 명이었으나 1년도 채 안 돼 952만 명으로 420만 명이나 급증한 것입니다. 연방학자 융자금에서 디폴트, 상환 불능으로 분류되는 기준은 민간 융자와는 달리 매달 상환금을 270일, 즉 9개월 이상 내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덜한 90일 이상 270일 미만은 연체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학자 융자금은 총액으로 1조 7천억 달러에 달하고 있는데 그중에 2,333억 달러를 장기간 갚지 못해 떼일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디폴트하고 있는 950만 명에 대해 연방세 환급이나 사회보장 혜택 등을 보류하고 봉급에서 15%까지 압류하고 있으나 사태 악화로 봉급 압류는 재개 발표 시까지 무기한 연기해놓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학자 융자금을 9개월 이상 갚지 못하고 있는 디폴트 비율이 가장 높은 주 지역은 남부의 가장 가난한 주인 미시시피로 28.3%나 돼서 전국 평균 20%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이어 루이지애나는 27%, 엘라베마는 25.5%, 웨스트버지니아 25%로 비교적 가난한 지역들이 높은 상환 불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메릴랜드는 디폴트 비율이 24.4%로 높은 편인 반면 이웃 버지니아는 17.6%로 낮은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들의 학자 융자금 디폴트 상환 불능 비율을 보면 조지아는 23.3%, 텍사스는 22.2%로 높은 지역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보스턴이 있는 매사추세츠는 15.4%로 가장 양호하고 서부 워싱턴주는 16.8%, 캘리포니아는 18.6%, 뉴저지 18%, 뉴욕은 20.1%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4년제 공립대학 졸업생들의 디폴트 비율은 16%인데 비해 사립대학 중 다수인 비영리 사립대학은 15%로 가장 양호한 반면 학비는 비싸고 장학금 등 혜택은 적은 영리 사립대학은 33%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트럼프 공화당이 발효시킨 BBB법에 따라 1년 동안 푸드 스탬프를 받고 있는 수혜자들이 400만 명 줄어든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그중에 어린이들이 150만 명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돼 아동 빈곤율이 증가하게 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공화당이 지난해 독립기념일에 서명 발효시킨 BBB법에 따라 메디케이드 예산을 10년간 8,800억 달러나 삭감하고 푸스탬프 예산도 3천억 달러나 축소하게 돼 있습니다. 푸드 스탬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미 삭감되기 시작했고 메디케이드는 2027년 1월부터 본격 축소됩니다. BBB 법의 발효일부터 올 3월까지 근 1년 동안 푸스탬프를 받고 있는 수혜자들이 전체 10%인 400만 명이나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150만 명은 어린이들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어린이 150만 명이나 먹거리가 부족해 굶주림 위기에 빠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연방의 푸드스탬프 통계를 새로 보고한 주들 가운데 21개 주가 전국 평균인 1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전국에서 가장 많이 푸드스탬프 수혜자들이 급감한 곳은 애리조나주로 무려 50%인 45만 5,700명이 한꺼번에 대폭 줄었습니다. 비율로는 애리조나가 가장 많이 감소했으나 숫자로는 텍사스가 전체 16%인 54만 8천 명이나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6%인 33만 3천 명이 푸드스탬프를 상실했습니다. 메릴랜드는 전체 6%인 4만 명이 줄었습니다. 버지니아는 아직 새로운 통계가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푸드스탬프를 상실한 빈곤층이 푸드뱅크 등 자선단체에서 먹거리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수많은 어린이들이 식료품 지원이 끊겨 배고픔을 겪어야 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푸드스탬프의 대폭 감축은 미국의 아동 빈곤율을 다시 높이게 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아동 빈곤율은 2023년 16%로 1144만 5천 명이 먹거리 부족을 겪었으며 2024년에는 15%로 소폭 낮아져 1111만 7천 명이 먹거리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그러한 미국의 아동 빈곤율은 푸드스탬프를 상실한 아동들이 150만 명이나 한꺼번에 생겨났기 때문에 급격히 높아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 직장인들의 25%가 건강보험 때문에 원치 않은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이 있거나 여성들의 경우 경력 이동과 임금 상승 혜택을 포기하고 건강보험이 제공되면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직장인들의 25%에 가까운 2,300만 명이 건강보험 때문에 원치 않은 일자리라도 지키고 있다는 갤럽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직장인들의 상당수는 자신이 원치 않은 일자리일지라도 건강보험을 제공해주면 계속 근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만성질환자들은 물론 여성 직장인들은 건강보험 때문에 직장 변경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직장인들은 29%, 없는 사람들은 17%가 건강보험 때문에 원치 않은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여성들은 66%나 건강보험 때문에 일자리를 바꾸지 못하고 있다고 답해 남성들의 57%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미국 직장인들의 과반에 가까운 48%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의료비 부담에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의료비 빚을 지고 있다는 직장인들은 44%에 달했습니다. 만성질환자들과 여성들은 특히 건강보험 때문에 일자리를 옮기지 못해 경력 이동과 임금 상승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비슷한 직종일지라도 일자리를 옮기면서 경력을 쌓고 경력 이동 시 자연스럽게 임금을 올려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선진국들 가운데 의료비가 가장 비싸면서도 혜택은 불충분한 것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오바마 케어인 ACA 정보보험의 정보 보조를 종료시킨 가운데 중산층 이하 미국민들은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결국 무보험자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ACA 오바마 케어 등록자들은 2025년 2,430만 명에서 2025년에는 1,920만 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정부 보조가 없어짐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급등해 500만 명이 ACA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CA 등록 포기자 500만 명은 건강보험 없는 무보험자로 전락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반인들의 사면과 감형 신청 6천여 건을 한꺼번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사면 제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미국 대통령의 사면권은 연방법 위반 사건에만 적용되며 주법에 따른 대부분의 범죄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사면을 받더라도 범죄 기록이 사라지거나 추방 절차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반인들의 사면 신청 약 300건과 감형 신청 5,600여 건을 기각했습니다. 법무부는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은 채 대통령이 직접 사면 청원을 기각하거나 법무장관의 권고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법 조항만 제시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미국의 대통령 사면 제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연방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대통령에게 사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사면권은 연방법 사건에만 적용됩니다. 음주운전이나 일반 폭행처럼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주법에 따라 처리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닌 해당 주의 사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면을 받으면 범죄 기록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유죄 판결 기록은 그대로 남고 대통령의 사면을 받았다는 사실만 함께 기록됩니다. 사면은 일부 공직 취임 제한이나 시민권 관련 불이익을 완화할 수 있지만 범죄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영주권자나 비자 소지자에게 중요한 이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의 완전한 사면이 일부 연방 범죄에 대해서는 추방 사유를 없앨 수도 있지만 범죄 유형과 이민법 규정에 따라서는 사면을 받아도 추방 절차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이라면 대통령 사면보다 먼저 연방법과 주법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세금이나 금융사기, 연방기관 상대 허위 진술, 일부 이민 관련 범죄는 연방법 적용 대상이지만 대부분의 음주운전과 일반 형사사건은 주법 사건으로 대통령 사면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대규모 사면, 감형 신청 기각 역시 연방 사면 절차에 따른 것으로 전문가들은 대통령 사면이 연방법 위반 사건에 한해 제한적으로 행사되는 권한이며 사면을 받더라도 모든 법적, 이민상 불이익이 자동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전 세계 비만 치료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노보 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가 비교 광고를 둘러싼 법정 공방에 들어갔습니다. 노보 노디스크는 일라이 릴리가 자사 제품에 유리하도록 오래된 임상 자료를 활용해 소비자를 오도했다고 주장했고, 일라이 릴리는 과학적 근거에 따른 광고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 결과는 앞으로 비만 치료제 광고 기준과 소비자들의 약품 선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의 대표 제품인 위고비아 젯바운드가 법정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는 뉴저지 연방법원에 미국 제약사 일라이 릴리를 상대로 비교 광고를 중단하고 시정 광고를 내도록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두 회사는 모두 식욕을 억제하고 혈당을 조절하는 GLP-1 계열 치료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노보노디스크는 위고비아 오젬픽을, 일라이 릴리는 젯바운드와 마운자로를 개발해 세계 비만 당뇨 치료제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일라이 릴리가 내보낸 전국 단위 비교 광고입니다. 노보노디스크는 일라이 릴리가 저용량 위고비와 고용량 젯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를 비교해 젯바운드가 더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에게 잘못된 인상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더 높은 용량의 위고비가 이미 출시됐는데도 일라이 릴리가 과거 연구 결과만 광고에 활용했다는 것이 노보노디스크의 설명입니다. 노보노디스크는 최신 치료제와 연구 결과가 나온 만큼 소비자들에게 현재의 과학적 근거가 정확히 전달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라이 릴리가 광고를 자발적으로 중단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고 손해배상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라이 릴리는 광고 내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라이 릴리 측은 자사 광고가 과학적 자료에 근거하고 있다며 소송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는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보험 적용 여부와 약값뿐 아니라 실제 체중 감량 효과를 강조하는 제약사 광고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같은 계열의 치료제라도 용량과 임상시험 조건, 환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광고 문구만으로 약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제약사들이 경쟁 제품의 효과를 어디까지 직접 비교할 수 있는지, 또 소비자들에게 어떤 연구자료를 제시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요즘 자동차들은 서비스 센터를 찾지 않아도 소프트웨어를 무선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편리함이 자동차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의 새로운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운전자의 안전을 넘어 교통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안보 문제로 보고 보안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동차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으로 내려받아 새로운 기능을 설치하거나 오류를 수정하는 무선 업데이트 기술을 OTA, 오버 더 에어라고 부릅니다.
테슬라가 처음 상용화한 이후 전기차와 커넥티드카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했습니다.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차량을 관리할 수 있지만 자동차가 외부 통신망에 상시 연결되면서 새로운 공격 경로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원격 해킹 위험이 현실로 확인된 사례도 있습니다. 2015년 보안 연구진은 지프 체로키를 원격으로 해킹해 에어컨과 와이퍼를 작동시키고 주행 중 변속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이후 피아트 크라이슬러는 보안 취약점이 있는 차량 약 140만 대를 리콜했습니다. 다만 이 사례는 OTA 업데이트 자체가 해킹된 것이 아니라 차량의 인터넷 연결 시스템이 원격 공격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전문가들은 공격자가 차량 시스템에 침투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시동이나 문 잠금 기능 장애, 심할 경우 차량 운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진행된 시험에서도 해외 이동통신망을 통해 차량의 배터리와 전원 공급 제어 시스템에 접근할 가능성이 확인됐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제조업체가 원격으로 차량을 멈추거나 운행 불능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영국과 덴마크는 자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자동차를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국가 핵심 인프라의 일부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연구소는 외국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안 심사를 강화하고 차량이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어디로 전송하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전문가들은 OTA 기술이 자동차를 넘어 철도와 선박, 드론, 산업용 장비로 확대되는 만큼 편리함뿐 아니라 보안도 함께 설계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